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역사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 역사 공부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밤을 주면서 이 자식아, 역사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때려요? 역사 공부는 왜 하냐고 물었는데 왜 때려요? 그러니까 이 자식아 해야 된다니까 또 때렸어요. 또 때리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야 이놈아, 네가 내가 이 앞에 때렸다는 걸 기억 못하면 너는 안 피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현재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뭐 다단계 판매해서 돈을 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념은 대중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바꿔야 돼요 지금. 대중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좀 고장났기 때문에 매스 캐피탈리즘으로 가야 된다. 대중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걸 써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체제를 택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이게 자유방임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야경국가, 다시 말하면 경찰과 군대만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면 정부의 역할은 끝이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서 잘 조정돼서 국민 경제는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서 공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항상 공황의 진원지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월가. 월가가 뭐 하는 데입니까? 파이낸셜 마켓이죠. 아주 세계적인 금융시장인데 월가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25%에 이르고 사람들이 풍요 속에 빈곤을 겪으면서 굶어 죽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고 부자들은 더 이상 살 것이 없어 못 사고 하는 현상이 대공황 전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공황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걸 불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경제가 불황이다. 장사가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물건은 있는데 안 팔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불황이에요. 불황. 장사가 안 된다 불황인데 공황은 장사가 공포스럽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도 안 팔려 하나도. 그럼 물건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겁니까? 물건은 엄청나게 쌓이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도산하죠. 도산하면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죠.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으니까 생필품이 안 팔리죠. 생필품이 안 팔리면 그걸 만드는 회사가 또 도산하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공황이에요. 공황. 공황이라고요. 이 공황이 일어나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J.M.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면서 수정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해준다? 정부가 해준다. 정부가. 왜 공황이 발생하느냐?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풀어라? 정부가 풀어라. 정부가.
그래서 미국은 그 방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항을 급거합니다. 소위 TVA, 뉴딜 정책이라 하는 거예요. 테네시강에 계속 댐을 막아서 뭘 만들어요? 저수지를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어.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쓰게 돼요. 돈을 쓰잖아요. 댐을 만들면 거기에 시멘트도 들어가고 철강도 들어가고 노동자 고용되고, 그러면 철강회사, 시멘트 공장이 가동이 되고 거기에 노동자가 고용되고, 노동자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생필품을 사니까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그러면 다시 고용이 되고, 요 과정이에요. 요것을 PPP라고 하는 정책인데, PPP 정책,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정책, 뉴딜 정책을 PPP라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펌프 프라이밍 팔리시라고 하는 건데, 유수 정책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유수 정책, 물을 끌어들이는 정책이에요. 유수 정책. 이게 뭐냐면은 옛날 펌프에 물이 빠지면 물 빠진 펌프를 계속 해봐야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한 바켓을 갖다가 위에다 부어가지고 이걸 아주 부지런하게 하면은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 그때는 위에서 물을 안 부어도 돼. 그렇죠? 근데 요걸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하면 빠져버려 또 부어야 돼요. 유수, 이 끌유자거든요. 물을 끌어들이는, 펌프, 프라이밍은 물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을 하면서 돈을 퍼부어. 이게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돈을 퍼부어서 기업을 살려주면 그 기업이 가동이 되면서 다른 기업이 가동되고 해서 전체가 경제가 돌아가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밖에서로 물을 퍼다가 부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요. 극복해 나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아 사정없이 착취해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케인즈,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제국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월남전을 치르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해외로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0년에 들어오면서 파리에서 레둑토하고 키신저하고 회담을 해서 월남전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해놓은 건데,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불황이야. 이게 케인즈 이론으로는 말이 되질 않아요. 물가가 오르면요, 경제가 호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이 팔아먹는 물건값이 오른다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러면 노동자도 고용이 많이 되고 임금도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되니까, 그러면 경제가 호황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은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새로 나온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란 경제학자가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야. 케인즈 시대에 케인즈 이론은 틀렸다. 신자유주의다. 즉 시장의 힘을 믿어라. 좀 느리더라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옛날 아담 스미스 시대의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이론으로 하이에크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거다 하고 받아들인 게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체 수상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시장에게 맡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가 진행돼야 돼. 세계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이때 동원되는 게 트리클다운 이론, 그 다음에 윗목 아랫목 이론이에요. 아랫목에다가 불을 계속 떼면 맨 처음에는 아랫목이 따뜻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부자를 더욱 부자되게 만들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후에 부자들이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말은 좋았는데 계속 불을 떼니까 밑에는 타 죽는데 위에는 얼어 죽어. 안 따뜻해져, 위에가. 안 따뜻해져. 그게 2008년에 일어난 월가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입니다. 금융위기예요. 계속 부자들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탐욕과 탐욕하다가 왕창 깨진 게 금융자본주의로 가면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다가 결국 깨져버린 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그래서 이제 1%하고 90% 맨날 데모만 하잖아요. 상위 1%가 소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에요. 상위 1%가 가장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불행하게도 2등이 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 시장에 맡겨도 안 돼. 정부에 맡겨도 안 돼. 그러면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말도 안 돼요. 공산주의 꼴을 보니까 자본주의가 더 나빠, 그놈들은 또. 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에 맡겨도 안 돼? 정부에 맡겨도 안 돼?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서 국민 경제를 운영할 거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제 대중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 대중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는 안 되고, 정부 개입주의적인 수령자본주의도 안 되고, 결국은 국민이 주체가 돼서 돌아가는 자본주의를 만들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애터미에서는 대중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대중자본주의.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지금 학자들은 이제 벌써 지식정보화 사회도 끝났고 창조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단순 노동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창의성이 없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대중이 주체가 돼서 최소 한도의 생존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부자가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안 그러면 다 망하거든요. 다 망하거든. 그래서 지금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파랑새인데, 파랑새는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맨날 들어봤을 거예요.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지구상에 없어요. 파랑새는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말,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왜 이 진부한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안 믿어. 안 믿고 멀리서 찾아, 멀리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지금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벨기에 극작가요, 시인이요, 수필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희곡 작가가 파랑새라는 희곡을 썼어요. 아동극을 썼죠.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화장실 2번 가면 다 읽어요. 화장실 2번 가면 다 읽어요. 파랑새 해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동극이에요. 아동극. 아동극인데 191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써보세요.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스토리, 상징주의 작품인데요. 이분이에요. 벨기에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문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인 하나, 유명한 문인이 나오면요, 전 도시가 먹고 사는 수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그 찰스 부르크라든가 모차르트 고향 있죠? 거기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1년 내내 공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음악을 하겠다는 아주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전부 그쪽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먹여 살려요? 모차르트가 먹여 살려요. 그러니 예술가 한 사람이 그렇게 먹여 살려요. 러시아가 굉장한 예술의 국가죠. 러시아에서 처음 이걸 연극 무대에 올렸어요. 처음 올렸던 연극 무대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블루버드, 파랑새라는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랑새라는 영화가. 그러면 조그마한 아동극인데 이게 계속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내용이 품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거란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이거?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는 세상에 나 이렇게 이쁜 사람을 처음 봤어. 그러잖아요, 이게.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제인 폰다. 아버지가 헨리 폰다죠? 유명하죠? 아바가드너. 남편이 프랭크 시나트라죠? 마이 웨이 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주연이 돼서 파랑새라는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아동극인데.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과 딸인 틸틸과 미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찌르찌르 미찌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번역한 걸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그랬어요. 일본 분들은 리을 발음이 안 돼요. 받침 발음이 안 되니까 틸틸을 찌르찌르 그런단 말이에요. 택시를 다꾸시 그러듯이 트럭 발음이 안 되니까 도라꾸 그러잖아요. 요 두 꼬마가 주인공이에요. 꼬마가 크리스마스 날 이웃집 잘 사는 집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주 근사하게 해놓고 식탁에 그냥 칠면조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이구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요술쟁이 할멈이 나타나서 우리 딸이 아프니까 파랑새를 잡아다 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뭐 때문에 잡아와요? 그러니까 요 마술쟁이 할멈이 파랑새를 잡으면 행복해진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라는 말은 행복의 대칭어입니다. 파랑새는 행복이다. 파랑새가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럼 어떻게 잡는다 그랬더니 내가 이 요술 모자를 둘 테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오른쪽으로 싹 돌리면 과거가 보이고 이걸 왼쪽으로 싹 돌리면 미래가 보인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떠납니까? 이제 몽환의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받아 들고 싹 돌리니까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맨 처음에 틸틸과 미틸이 세 장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파랑새를 잡으러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추억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추억의 나라에는 가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줘. 아이고 우리 손자들 왔구나. 그리고 태어나서 미처 자라지 못하고 죽은 동생들이 거기 다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추억의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 파랑새가 있어. 파랑새가. 그래서 할아버지 저 파랑새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거라.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마 죽을걸. 그런다. 그래서 세상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검게 죽어 있었어요. 자, 여기 과거에 그래도 한참 잘 나갔던 분들 계시죠? 그때 내가 그러던 말이야. 왕년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억의 나라에 파랑새가 있어요. 파랑새가 있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죽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 행복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라는 행복이 아니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페이브먼트입니다.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도로를 쫙 나갔어요. 그러신 분 많죠? 사업에서 성공도 해봤고 공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봤고 대학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나가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하고 다 했고 그거 굉장히 많아요. 군에서 고급 지휘관도 하셨고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그때는 어떤 길입니까? 이게 페이브먼트예요. 이게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려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안 봐요. 앞만 보고 달려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가다 보니까 여기가 포장이 안 되고 이렇게 소로로 자갈길이 딱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정년퇴임했다거나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기업이 망했다거나 그러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덜쿠덩 하면서 이쪽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좁고 자갈이 많을수록 앞을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됩니까? 앞을 보고 운전해야 돼. 근데 뒤를 봐.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이러고 뒤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파랑새가 있는데 앞을 보면 까맣게 죽어 있어. 파랑새가 없어요. 이 마틴 룰링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파랑새가 있긴 있는데 그걸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 그건 이미 까맣게 죽은 파랑새야. 나 행복하고 아무 관계 없어. 자,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밤의 궁전으로 갑니다. 이 밤의 궁전에는 몽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요정으로 바뀌어요. 빛도 빛의 요정, 물도 물의 요정, 빵도 빵의 요정, 우유도 우유의 요정으로 바뀌어서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빛의 요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밤이니까 빛의 요정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는 어둠의 세계니까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방에 가보니까 파랑새가 우글우글하게 있어. 우글우글하게 있어서 이 들틀과 미틀이 요 세 장에다가 파랑새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햇빛을 보니까 다 죽어 있어.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계에는 파랑새가 많은 것 같지만은 빛의 세계에 오면 다 죽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데를 다 들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덤 속에는 아마 죽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감춰놨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보니까 파랑새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리고 이제 행복의 궁전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심 테마가 되는데 행복의 궁전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비참한 행복이 있어요. 먼저 비참한 행복이 사는 곳으로 가봤더니 땅 부자 행복, 너무 뭐가 처먹어가지고 뚱뚱보 행복, 계속 얼굴만 치장해가지고 뺀질이 행복, 계속 잠만 퍼자는 잠보 행복, 요 행복들이 여기 살고 있어. 먹통 행복. 먹통 행복은 나무 말은 안 듣고 지고지만 피우는 놈. 요 놈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모자를 돌리니까 요 행복이 변해서 비참한 행복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옷은 낡았고 삐쩍 말랐고, 다시 말하면 땅 부자 먹통 나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놈은 지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비참해진다. 마트릴링크의 얘기인 거예요. 요것들이 이 사치에서는 이 궁전은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초라한 몰골만 남더라.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는 나라를 찾았는데 건강의 행복, 맑은 공기 행복, 어버이의 사랑 행복, 어머니의 사랑 행복, 요 행복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파랑새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파랑새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미래의 나라로 가볼까 하고 미래의 나라로 갔더니 앞으로 태어날 얘기들이 거기 살고 있어. 근데 거기 시간의 요정 할아버지가 들키면 혼나니까 들키기 전에 나왔는데 거기도 파랑새는 없어. 미래로 가봤더니 미래도 파랑새가 없어요. 결국은 파랑새를 못 찾고 빛의 요정이 안내를 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 떠났는데 파랑새를 못 찾았네. 그러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잠에서 깼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불씨를 빌리러 왔는데 미틀과 틸틸이 요술쟁이 할머니 우리 파랑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이 돌았구나. 그리고 점점 헛소리만 해. 엄마 아빠 저 허가도 안 받고 놀러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자고 일어난 놈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미쳤구나. 의사한테 보이자. 그런데 요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틸틸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아픈데 틸틸 네가 키우고 있는 새를 좀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 둘이지요 하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새를 봤더니 자기는 회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파랑새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랑새인데 그걸 모르고 온 천지를 쏘다니다가 파랑새를 못 찾고 집에 와보니까 파랑새가 있더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이웃집 요 할머니의 딸에게 줬더니 딸이 아프다가 나았어. 나아가지고 나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파랑새를 가지고 와서 틸틸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다가 하늘로 놓쳐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파랑새는 어딘가에 있다예요. 이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어요. 파랑새를 놔줬으니까 파랑새는 어딘가에 있다. 여기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고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깨에 바로 거기에 있다.
요걸 지금 마티류 링크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에도 옛날 얘기에도 그게 있어요. 어떤 선비가 봄이 온다길래 봄을 찾아서 온 천지를 헤매다가 봄을 못 찾고 다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섬돌에 앉았더니 섬돌 바로 옆에 조그마한 싹이 돋아나더라. 선비는 깜짝 놀랐어. 오, 봄이 여기 와 있네. 봄은 자기 섬돌 밑에 와 있는데 봄을 찾으러 온 산천을 돌아다니다 와봤더니 봄은 거기에 와 있더라. 우리 옛날 얘기예요. 우리 옛날 얘기.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내 바로 곁에 있는데 자꾸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브루버드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기 옆에 바로 뭔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먼 데서만 자꾸 찾는 거. 이런 성격을 파랑새 증후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애터미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인데 이것이 파랑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고 파랑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잡느냐? 이것이 파랑새인 것을 알아본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인데 그게 애터미라는 정보를 들은 것 자체가 기회인데 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세렌디피티인데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우연한 행운, 우연한 발견, 뜻밖의 횡재, 뜻하지 않은 행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놈이 알려줬어. 여기 혹시 애터미를 찾아서 죽으라고 헤맨 분이 계시는가? 없어요. 우연히 지인이 와서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안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세렌디피티라고 그럽니다. 세렌디피티.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3M의 포스트잇입니다. 3M 아시죠? 3M이 지금까지 그게 지금 한 110년 된 회사인데 110년 동안 회사가 지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의 회사죠. 3M의 대표적인 상품 하나가 포스트잇이에요. 이 포스트잇이 지금 3M 목에 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스펜서 실버 박사인데 이분이 3M은 가정용품을 만듭니다.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접착제라든가 이런 3M에서 만드는 제품이 5만 가지예요. 진짜 5만 가지를 다 만들어. 종업원은 32,000명. 엄청나게 큰 회사죠. 지금도 1년에 신제품이 평균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0종이 나와. 그 정도로 창의적인 회사예요. 그런데 이 실버 박사는 화학자인데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버 박사가 모르는 틈에 조수가 엉뚱한 풀을 갖다 퍼부었어. 그래가지고 접착제를 만들어 봤더니 강력은 커녕 연력도 안 돼. 이게 접착제를 만들면 강력하게 붙어야 되는데 붙이면 떨어져.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실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풀의 분자 사이즈하고 종이의 분자 사이즈하고 딱 일치해. 그리고 그러니까 풀을 종이에 바르면은 분자 사이즈가 같으니까 풀이 종이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나중에 스폰서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화장품의 입자가 모공보다 사이즈가 크면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공이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입자의 사이즈가 그 모공 사이즈 나노보다 작아야 들어가요. 그렇듯이 종이 분자의 사이즈보다 풀의 분자의 사이즈가 작아야 종이 속으로 들어가 접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묘하게 딱 같아, 분자가. 그래가지고 종이 겉에만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실패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3M의 문화가 이걸 3M을 먹여 살리게 만들었어요. 이걸 스펜서 실버 박사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실험을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 실패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5년 뒤에 이 양반이 교회 성가대였어요. 성가대에 노래를 부르려고 이 찬송가를 하려고
이 찬송가 책에다가 책갈피를 껴놨어요. 몇 곡을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껴놨는데, 아니 부르려고 찬송가를 들으면 이놈의 책갈피가 빠지니까 딱 생각난 게 뭐야? 아, 그때 스펜서 실버 박사가 만든 그 접착제, 이렇게 생각이 난 거야. 그 접착제를 여기다 붙이면 안 떨어지겠네? 왜? 그 접착제는 붙였다 떼도 붙인 자국이 안 남아. 포스트잇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서 프라이와 스펜서 실버 박사가 책갈피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책갈피를 몇 놈이나 쓰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학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책갈피 말고 요것을 정보 전달 수단으로 쓰자. 그게 지금 포스트잇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 경영자들은 계속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술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여기에 지금 종이에 풀을 바르잖아요. 풀을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풀 두께만큼 그쪽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풀 두께만큼 그 종이를 깎아야 돼요. 각각 종이를 깎아서 풀을 발라도 그 종이가 일정해야 된다고, 사이즈가.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잇이 된 겁니다. 포스트잇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렌디피티인데, 조수가 실버 박사가 연구하는데 풀을 갖다 부은 건 거의 우연이에요.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포스트잇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81년에 이게 상품화가 됐으니까 이게 상품화 되는 데까지 거의 10몇 년이 걸렸어요. 누가? 둘이 연구를 한 거예요. 둘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세렌디피티는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행운이 되게 하려면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렌디피티입니다. 지금 애터미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세렌디피티인데 우연히 얻은 건데, 이 우연히 얻은 것이 행운으로 되려면은 그만큼만 퍼스피레이션,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라는 용어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호레이스 올프라는 영국 작가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옛날 지금 스리랑카라는 나라 있죠.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저쪽 이란 저쪽의 페르시아 쪽에서는 세렌디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렌디프라고 하는 왕국에 이게 지아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이 세 왕자가 있었어요. 세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 권력을 물려준과 동시에 이 세 왕자가 굉장한 인텔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스승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완벽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부왕은 이제 너희들이 교육을 다 받았으니 나는 늙었고 나는 명상의 시간, 조용하게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니 너희 셋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아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아직도 아버지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께서 좀 더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부왕은 부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왕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왕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쫓아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왕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얘들이 현명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을 알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왕자가 어느 날 사막을 가다가 낙타 흔적을 보고 낙타가 어떤 낙타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이 낙타는 왼쪽 눈이 멀었네. 이 낙타는 이빨이 빠졌네. 이 낙타는 절름발이네. 이 낙타에는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네. 이 낙타는 왼쪽에는 꿀단지, 오른쪽에는 치즈단지가 있네. 이렇게 알아냈단 말이에요. 한참 있으니까 낙타 상인이 오더니 낙타 못 봤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왕자가 이런 낙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상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훔쳐갔구나. 너희들이 그 낙타를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냐 이게. 그래가지고 세 왕자를 잡아가지고 황제, 베라모 황제는 황제한테 끌고 가서 낙타 도둑놈이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라모 황제가 세 왕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낙타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낙타를 정확히 아느냐 그래요. 그리고 왕자가 차례차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왼쪽에는 푸른 풀이 있고 오른쪽에는 마른 풀이 있는데 푸른 풀을 놔두고 마른 풀을 먹은 걸 보면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뜯어먹은 자국을 보니까 풀이 고르게 뜯어진 게 아니고 쭉쭉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이빨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잖아요. 그 절름발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발자국 3개는 명확한데 하나는 질질 끌린 것을 보아 발이 하나가 마비됐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임신한 여자가 탄 것은 어떻게 하라? 저기에 보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은 자국이 있는데 그 옆에 여자 발자국이 있고 흙이 축축해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떠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성욕이 돋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보니까 오른쪽에 손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워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신한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길 왼쪽에는 개미가 들끓고 오른쪽에는 파리가 들끓는 거 보아 단 것을 좋아하는 개미는 꿀이 떨어진 곳에 있고 냄새를 좋아하는 파리는 오른쪽 치즈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때 낙타를 찾으러 갔던 사람이 낙타를 찾았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 왕자는 황제의 고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이 호레이스 월풀이 책에다가 그렇게 친구에게 쓴 편지에 그 소리가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현자는 조그마한 흔적에서 커다란 진리를 발견해낸다. 그러니까 세렌디피티, 나는 그래서 이 말을 세렌디프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세렌디피티라는 말로 쓴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어떤 사실을 발견한 건데 발견한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니고 그것을 행운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능력이.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사진 작가가 요놈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을 보니까 요놈이 있어요. 딱따구리. 따라서 이 장면은 세렌디피티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찾아 나서 봐요. 천하에 이게 있겠어요? 요 백로를 찍으려고 찍었는데 요놈이 뒤에서 폼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세렌디피티. 그런데 세렌디피티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다예요. 실버 박사가 접착제를 연구하는데 그놈이 조수가 엉뚱한 풀을 갖다 붓는 것은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부활하게도 안 부었고 그놈은 이제. 자,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창조적 파괴인데,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현재 슈페터라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기업과 경제 발전,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은 창조적 파괴의 결과이다. 창조적 파괴는 게 뭐예요? 현재의 가치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걸 파괴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창조적 파괴예요. 요놈이, 요 악어가 알 속에만 계속 들어있으면 요놈 악어 못 됩니다. 그렇죠? 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놈은 알 속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창조적 소수인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물로 유명한데, 이 양반은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 일어났습니다. 도전과 응전,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와요. 골목, 상권도 안 돼, 뭣도 안 돼, 지난 농사도 안 돼, 뭣도 안 돼. 그게 뭐예요? 환경에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소멸한답니다. 개인과 가정도 도전에 거기에 창조적으로 응전하지 못하면 그건 소멸한다. 이게 문명 사관이에요. 토인비가 한 얘기는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황한 문명권이거든요.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게 전부 다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여기에 황허각인데 이쪽에 양자강이 있습니다. 양자강 주변이 훨씬 살기가 좋아요. 기후도 따뜻하고 땅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데 거기서 문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황허강 같이 맨날 범람하고 기후도 나쁘고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토인비는
외부 환경의 도전, 거기에서 인간이 응전하는 가운데 문명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응전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 하는 것을 토인비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어요. 창조적 소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적응적 다수가 아니고 창조적 소수다. 이 창조적 소수가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적응적 다수가 그 말이 맞네 하고 따라오면 그 문명은 융성한다는 거예요. 융성해. 따라서 기업이 망하는 것은 그 기업에 누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적 소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한 문명이 망하는 것과 역사가 망하는 것이 똑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언제 그 문명이 망하느냐? 창조적 소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그 문명이 융성을 하게 되면은 창조적 소수가 뭘로 바뀌냐면 지배적 소수로 바뀌어요. 지배적 소수로 바뀌어가지고 밑에 적응적 다수를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지가 세상에 가장 똑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충격, 응전이 오면은 그 조직과 그 나라와 그 문명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이걸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해체. 이제 이 파레토 원칙인데 2080 법칙이요. 여러분들은 창조적 소수인가 적응적 다수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창조적 소수 중에 창조적 소수예요. 왜냐하면 애터미 회원이 200만 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1% 아니라 지금 0.1%에 든 분들이니까 창조적 소수 중에 창조적 소수란 말이에요. 이게 파레토 2080 법칙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파레토 2080 법칙은 무엇이든지 20%가 80%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파레토가 이태리 경제학자인데 그 당시에 이태리의 토지 소유를 우연히 조사하다가 이태리 국민의 20%가 이태리 땅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조사해봤더니 유럽도 똑같아. 20%가 80%를 가지고 있어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소득을 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자기 정원에 있는 완두콩을 조사해봤더니 완두콩도 20% 꼬투리에 80% 알이 들어있어. 근데 완두콩 3개가 들어있는 게 또 가장 잘 여물었어. 그래서 파레토가 완두콩을 조사해봤더니 완두콩 20%의 꼬투리에 수확의 80%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법칙이에요. 미국에서 조사해봤더니 20% 댄서가 댄서 수입의 80%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댄서도 그만해. 우리 가수 중에요. 가수의 20%가 가요시장의 80%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유엔에서 그러면 세계 소득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상위 20%가 세계 소득의 82%를 가져가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여기 계신 분은 창조적 소수가 되지 않으면요 적응적 다수가 돼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가만 가지만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사업 이게 창조적 소수예요. 앞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창조적 소수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 놈들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스폰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파트너들이 따라오는데 안 그러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한다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안토중천. 안토중천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고향을 편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꺼려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하던 일에 익숙해지면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이것은 현대 용어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두뇌 있죠.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인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뇌가 쓰는 에너지의 20%랍니다. 그러니까 2%의 뇌가 우리 에너지의 20%를 써요. 근데 여기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려요, 뇌가.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똑같이 밥을 먹는데 통통한 아가씨가 있고 빼짝 마른 아가씨가 있으면
통통한 아가씨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뇌에서 에너지를 거의 안 쓰거든. 빼짝 마른 아가씨는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는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는 에너지를 무지무지 쓰니까 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빼짝 말랐다고 생각하면 오만 쓸데없는 생각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가냐 하면은 현상 유지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예요. 발전이 없는데 이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현상을 타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미용실에서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 말하면 살만하잖아요. 월 3천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도 이걸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한 의지가 없이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데, 분명히 파랑새는 마테르 링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녀가 공중으로 날려보냈기 때문에 어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어깨 위에 있다. 우리 어깨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랑새를 잡을 수 있고,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한다. 어떤 태도냐? 이 태도가 중요한데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적인 태도. 아까 지금 도전과 응전이 있었는데,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랑새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된다. 파랑새 증후군은 바로 앞에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먼 데서 찾는 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현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도전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시면은 전부 큰 성공을 하실 겁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